오늘 오전이죠.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000달러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ETF 관련이다. 그다음에 실제로 리플이나 이런 다른 통화들까지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미국 기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주목할 이슈는 무엇인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큰 이벤트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에 이 가상자산 시장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름이 좀 어땠을까요? 네, 금요일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11만 한 3천 불 이 정도 선에 있다가 11만 6천 불까지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은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금요일 밤에 그 연준 의장이 발언을 어떻게 하냐를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기대감이 별로 없었달까요? 그냥 동결하겠지. 9월 FOMC 결과도 동결이겠지. 이 잭슨홀 발언에는 특이한 게 없겠지. 이렇게 다들 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기대감 내려놓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 고용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부터는 완화적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준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오버슈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주말 이틀 지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2천 불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지난 새벽 4시경 한 11,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11만 2천 불까지, 11만 1천 불대까지 내려왔다가 11만 2천 불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주말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이 참 당황스럽고 힘든 건데 2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 10년 동안 한 번도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은 고래 지갑 주소에서 또 2만 4천 개가 한 번에 매도 물량이 나왔고 요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요일에 2만 4천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11만 불, 11만 1,000불 한 요 정도 가격대의 지지선이 정말 강하긴 하구나. 2만 4천 개나 매도가 주말에 나왔음에도 그래도 11만 1,000불 찍고 다시 올라온 걸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주말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잭슨홀 때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정말 슈팅, 비트코인 슈팅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의 15%가 급등을 해버리면서 실제로 이거 지금 코인 관련이거나 리스크 자산 쪽, 위험 자산 쪽에서는 지금 이더가 제일 맨 앞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주말에 비트 빠지는데 이더는 그렇게 안 빠지고 있다가 또 더 오르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비트 팔아서 이더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주로서 지금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의 주도주는 맞습니다. 과거에도 2013년, 2017년, 2021년 세 번의 사이클에서도요. 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비트코인이 먼저 한번 가격이 올라주고 그다음에 이더리움과 나머지 알트코인들로 순환매가 돌고요. 그다음에 그 순환매가 거품이 끼면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주도주인 비트코인이 가는 그런 형태의 상승장을 항상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딱 타이밍이 그럴 때가 되긴 했습니다. 이제 상승장에 8월 한 9월 정도에 베어 트랩 구간이라는 게 항상 찾아와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크게 떨구고 여기에서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엑싯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올라가거든요. 요럴 때 알트코인들이 보통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동안 못 간 거, 더 많은 내러티브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이번 알트코인 시즌의 주인공은 역시 이더리움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이 한동안 괜찮았죠. 근데 리플도 이제 ETF나 어떤 기타 등등 호재가 조금 더 이상은 주목할 만한 게 없다. 근데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직접적인 수혜,
그다음에 비트마인 같은 회사들이 나서서 트레저리 전략으로 적극 매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그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요소들로 여전히 있으니까 제일 가격이 잘 오르고 한동안은 이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5,000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제한돼 있다. 근데 이더리움은 제한 없이 계속 발행될 수 있다. 그래서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분께 질문을 했더니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소각을 하고 있다. 없애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틀린 발언입니다. 틀린 발언이에요? 네. 그런 기능이 추가된 게 2022년경이었고요. 네. 그 후로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줄어들었어요. 계속해서 소각이 되어 왔어요. 말하신 대로. 근데 그 소각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줄어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게 최근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더리움의 이 업그레이드, 발행량에 대한 업그레이드 정책 이런 것들은 손바닥 뒤집히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기능을 넣긴 했으나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하드 코딩되어 박혀져 있는 하나의 법칙이고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도 바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더리움은 그냥 뭐 이더리움 재단이나 아니면 비탈부테린이 원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각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다시 발행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최근 한 1년간이 그래왔고요. 이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그렇게 직접 비교하는 거는 희소성 면에서 직접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급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리플은 상당히 움직임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리플도 근데 뭐 지금 ETF 승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슈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리플은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조용한 걸까요? 사실 ETF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이미 오래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 USDT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들이 이더리움 위에 또는 솔라나 위에 아니면 트론 블록체인 이런 리플이 아닌 다른 곳에 많이 발행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손대는 사업 영역이 사실 그렇게 큰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오르는 겁니다. ETF는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가격에 녹아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은 상승 재료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딱 리플을 대놓고 키워줄 거다, 밀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트럼프 행정부가 뭐 비트코인 나머지에는 조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몇몇 종목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리플에 딱 이렇게 온전히 집중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기대감이 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리플은 결국 도대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냐 이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 그때부터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리플은 그냥 2.5 코인이다 그러면서 웹 3.0 가는 거 말고 그냥 금융기관들이랑 해서 결제, 뭐 스테이블 코인,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뭐 이런 게 테마 아닌가요? 리플의 그렇죠. 테마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주요 사업 목적인데 스위프트가 지금 자체 블록체인을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얼마나 이 경쟁에 취약한 건지, 경쟁사의 도발에 취약한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어쩌면 되게 많이 지금 희미해진 게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전통 금융 해외 송금망을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해외 송금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전략이다 본다면 스위프트망을 그럼 왜 대체하는 거냐 도대체? 그냥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테더가 너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USDC가 이제 그 두 개만 하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후발주자로서 리플이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자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새로운 수익성 구조를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지금 전혀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가요?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어쩌면은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 리플 가격이 앞으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증명해내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하방 지지선을 다지다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그 침체돼 있던 게 많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물려 계셨던 한국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쯤에서 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제 CEO 와가지고 이제 뭐 이창용 총재도 만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또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이랑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연결될 거리가 좀 있나요? 국내 시중은행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서클이라던가 코인베이스가 이제 서클의 대주주죠. 그렇죠. 서클사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 서클사와의 어떤 협업을 굉장히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경제가 국내에서 만약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국가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국내 시중 은행들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뭔가 이 송금 또는 결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서클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두려고 하는 금융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이 분위기상 해외 업체인 서클에다가 그런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느니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시중은행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거나 그 위에서 유통하게 하는 게 더 저는 현실적인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또 국내 안에서만 이렇게 쓰는 블록체인 위에 발행되는 거라서 해외에서 이게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스테이블 코인 경제에서 국내만 갈라파고스화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자율성을 극강의 자율성을 주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 자금은 자금 추적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해줘야 해외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물밀듯이 들어올 거다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나갈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그렇죠. 물밀듯이 나갈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건데 이제 들어오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가는 걸 걱정하고 그리고 이창용 총재 발언을 이제 들어보면은 돈 세탁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이제 저버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결국 뭐 국내 은행들이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뭐 국내 은행들이 이미 발행해 놓은 포인트들 많이 있잖아요. 뭐 KB든 뭐 신한이든 그러면 결국은 뭐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냥 좀 넘어가는 거 수준인데 이게 무슨 뭐 큰 트렌드를 만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은행 말고 다른 데를 발행하게 해줄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는에서 아마 극구 반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안 되도록 만들 것 같고 그렇죠. 저도 하는 이창용 총재님의 그 보고, 정부 질의 보고를 봤거든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실제로 용처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냥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더 하늘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외환 당국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환율 변동만 더 불러올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발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게 두려워서 해외 자본이 들어올 걸 막는다는 거는 이 둘의 사이즈 비교만 해봐도 바로 어디가 불리한지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본은 저는 금융시장을 최대한 열어주고 은행의 역할은 축소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미시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금융당국이 펼쳐왔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자율성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말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비트코인 ETF 쪽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현물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ETF는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펼치는 하나의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먼 아일랜드 같은 데다가 이제 헤지 펀드들을 본사를 세우고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 있는 ETF들 또는 주식들을 이렇게 롱숏 전략을 펴면서 무위험 수익을 거두는 게 이 헤지 펀드들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현재 비트코인 ETF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그래서 크게 상방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게 헤지 펀드들이 방향성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롱숏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못 올라가는 면은 분명히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현물의 경우에는 어떠냐? 현물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000개의 비트코인이 주말에 한 번에 나왔다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비트코인 고래 지갑 주소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한 11만 불에서 12만 불 요 사이에서 대거 정리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트코인이 개당 10불일 때 사신 분들이에요. 100불일 때 사신 분도 있겠고 1000불일 때 샀어도 사실 엄청 쌀 때 산 거지 않습니까? 5년, 7년, 10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1만 불이라는 10만 불에서 11만 불, 12만 불이라는 상징적인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아주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고 이거를 이제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팔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고래들의 매도세가 끝나고 이거를 상쇄할 만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ETF, 현물 모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